네, 11월 FOMC 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더 비둘기파적으로 뉴욕 시장을 일단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조금 그 반응이 약한 것 같긴 한데요. 일단 FOMC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추은행 변정규 상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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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FOMC 결과 일단 주목할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굉장히 예상과 같게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장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고 비슷하게 자기가 예상한 대로 나오면은 그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시장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3대 증시가 전부 다 그 사상 최고를 다시 경신했고요. 우선 한 3가지 정도를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회의 전에.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테이퍼링, 소위 그 양적 완화를 하면서 네. 이제 국채를 갖다가 약 100억 불 그리고 그 모기채를 50억 불 이렇게 월 줄여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것도 딱 들어맞았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또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그때 계속 그렇죠. 해왔던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네. 계속 유지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금리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테이퍼링을 가고 이제 금리 인상의 문제가 현실의 가장 큰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기존의 그 입장과 별다르지 않게 이제 독립적이다, 따로 같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시장이 반응할지 지금까지는 이제 호재로 받아들였지만 앞으로 진짜 호재인지는 이제 봐야겠죠. 예. 이 중요한 게 지금 사실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다 보니까 미연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당초에 나오던 이야기가 확 틀려져 버리면 이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커져 버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된 대로 시장에 흘러나온 대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네. 만약에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금리 인상 시기도 사실은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내년 되면 한 2번 정도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네. 파생 금리 시장에서 지금 선물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신호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에도 사실 7월 달에 바로 올릴 가능성이 6월 달에 이게 테이퍼링이 끝나면 네. 7월 달에 한번 올리고 한 11월이나 12월에 연말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변 상무님은 보시는지. 네, 저도 비슷한 그 맥락하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이 이제 바뀐 거죠. 이제 올해 그 한 9월 달 전후해서 이제 파월 의장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을 갖다가 암시하면서부터 이렇게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금리도 이제 연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행간을 좀 잇는 방향으로 내년에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은 2023년 그러니까 앞으로 좀 한 그렇죠. 2년 후에 이제 올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네. 했었습니다만 이제 거의 모든 기관들이 이제 내년으로 이렇게 앞당기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인플레이션은 지금 그 이따 차트에서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2000년대 들어서 지금 PC가 3.6%, 코어 PC가 3.6%, 전체적으로 PC는 4.3%를 상회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내년에 가면서 4%대를 도달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간다고 생각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일반 PC는 5%, 그러면은 3년만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15%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이 기존에 이제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제어될 때까지는 기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아마 연준에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번에 왜 테이퍼링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됐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건 바로 아까 보신 그 차트 때문이죠. 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니까 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중앙은행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지 지금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걸 갖다가 당장 내릴 수는 없고 이것을 줄여 나가야 되겠는데 지금의 테이퍼링만으로는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리만 금융위기 때와 네. 지금 코로나 사태는 굉장히 큰 2가지 측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리만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대체로 2% 미만이었습니다. 네. 예. 마이너스 있을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에 크게 구애를 안 받았다는 점.
사실은 그러면은 이 정책 위반자나 아니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쉬운 거죠. 예, 정책을 위반하기, 그렇죠. 이제 수행하기 굉장히 편한 건데 그에 반해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신용에 있습니다. 이제 리만 사태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당시에는 신용 문제, 모기지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저희가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은 코로나는 신용 위기로 발생하지 않았다. 그죠? 그렇죠.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비체계적인 위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죠? 하지만 저희 모기지는 사실 이거는 인재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신용으로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모기지로. 그렇지만 결론은 이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신용을 갖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용이 줄었기 때문에 리만 사태는 정부가 신용을 공여하면서 이것을 꺼나갈 수 있었어요. 좀 쉬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나 여러 문제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신용을 과도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 경기 부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가게, 기업 이런 모든 전반에 걸쳐서 신용을 갖다 굉장히 뭐 남발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파월 의장이 중앙은행의 선도에 나서서 가계 기업에 있어서 뭐 그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부 다 구제를 해줬단 말입니다. 정크본드까지 발행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런 그 신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가드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죠? 가드가 열리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전에 리만 금융위기 때는 이 가드를 갖다가 풀어도 예전에 어차피 망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살려줬단 말이죠. 가드를 올려서. 가드를 이제 풀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속으로는 고심을 많이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게 호재인지 아니면 호재가 아닌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FOMC에서 이제 금리가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되었던 만큼 관련해서 환율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1,200원대 뭐 연말에 갈 거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 조금 안정화되는 추세가 나오곤 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 전체적으로 환율 시장이 많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뭐 급격하게 너무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에 많이 오른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1,200까지 한때 이제 갔다가 이제 조금 한 30원 정도 이렇게 내려온 상태인데요. 전월 9월에 대비해서는 좀 안정세를 많이 찾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조금 상승세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상승세는 있지만 1,200을 이미 찍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없고요. 약간 1,180원이나 1,190원대 가더라도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환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예전과 달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네. 인플레이션은 이제 금리 인상과도 직결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저께도 지금 3대 증시는 미국의 3대 증시는 전부 다 그 사상 최고를 경신을 했지만 그랬죠. 단기 금리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2개월 국채도 만기 국채도 지금 사상 최고를 지금 찍었고요. 금리가 올해 급등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걸 어떻게 바로 잡을지를 이제 보려면 인플레이션을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이제 환율을 갖다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이제 환율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해드렸고 문제는 잠깐 좀 정치적인 측면으로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지사 선거 뉴저지주하고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에서 뉴욕주는 주저지주는 아주 신성을 했어요. 뭐 거의 뭐 0. 몇 %포인트 차로 이겼고, 근데 버지니아 네. 바이든을 지지했던 10명의 의석을 줬던 이쪽은 오히려 공화당이 우승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 배경을 보니까 세금 문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등이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와 함께 어떤 내용이 또 나오냐면 과연 이런 정책을 가지고 바이든이 내년도 중간 선거를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뭔가 엇박자가 있거나 조화가 안 맞다. 그러면 파월 의장을
그대로 둬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또 이것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벌써 이렇게 분석을 다 해주셨는데요. 예, 예,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한국 뭐 교민들도 많이 사시죠. 페어팩스 이런데 전통적으로 이제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D.C.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수도와도 이렇게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는데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백인들이 많이 그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이 그 우세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약간 변화의 기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말씀드린 그 정책과 경제는 이렇게 한 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경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올해까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크게 그 거스르지 않았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부양 정책이나 오히려 부양 정책을 더 많이 갖고 간 측면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옐런 재무장관도 굉장히 많이 서포트 지지를 해줬고요. 옐런 장관을 또 지지하는 그 파월 의장의 힘이 절대적이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파월 의장의 공로는 코로나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이런 위기에 대응해서 기업들과 가게, 미국 경제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는데 다시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지대한 공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공로에 비해서 지금도 산적한 일거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제 사상 초유의 유동성을 공급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많이 올랐고 누가 과연 저것을 해낼 수가 있을까? 고양이 목에 사실은 쥐가 방울을 다는 셈이죠.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존에 이것을 담당해 왔던 파월 의장한테 맡기는 것이 대통령도 그렇고 옐렌 재무장관도 그렇고 가장 편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정은 미국에서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박도나 PD가 빨리 뉴욕에서 정착을 해서 네.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좀 이 방향을 좀 틀어볼까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네. 우리나라에도 금통위가 있고 또 11월 회의가 있고 이래서 우리나라는 금리를 미국보다도 선제적으로 지금 올려왔단 네.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미국 그 정책 금리가 코로나 이전에 1.75%였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상한이 0.25%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0.75%. 만약에 11월 달에 인상을 하게 되면은 1%입니다. 네. 그럼 약 0.75% 포인트의 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는 그 한국은행의 그 사실은 그 결정이 인상 결정이 타당하다, 맞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나 물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그 주택 가격이나 아니면 생필품 가격이 특히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이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물가를 갖다가 미리 잡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내년까지 이 기조를 계속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속도를 본다면 이게 굉장히 빠른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연준은 코로나 이전에 1.75%포인트였던 기준금리를 하루 새 거의 제로금리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연준이 굉장히 당황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걸 아직까지도 기억을 그렇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대신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인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노멀라이제이션, 정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질문만 더 드리면 외환 보유액이 넉 달 연속해서 사상 최고를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외화 예수금과 그리고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융시장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외화 예금 예수금이 많이 이제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를 이제 경신을 하였는데요. 이제 일면 우리나라 그 경제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경제이긴 하지만 여러 그 우리나라 그 주 산업들이 반도체 경기가 좀
불황으로 간다 이런 말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는 사상 최고의 그 순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 그다음에 전체적인 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크게 뭐 우려할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제금융에 있어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중국 관련 전망을 하셨는데 올해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자세하게 봐야 될 시즌인 것 같아요. 내년까지. 지금 헝다 사태 이후로 중국 정부가 굉장히 많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렇게 그 조심스럽게 경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 특히나 지방 정부의 재정이라든가 은행들의 재정들은 굉장히 부실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특히나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렇지만 중국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소위 속된 말로 속가진 적이 없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을 어떻게 경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걸 갖다가 without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중국 경제에서부터 미국 FOMC 회의의 결과 그리고 한국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한번 변정규 상무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